더 큰 범죄가 되기 전에 멈추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랄랄랄라. 지금 여기 가톨릭 영화방송.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요즘 대세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죠. 오픈 채팅, 오픈 뱅킹, 오픈 마켓까지. 자, 그런데 요즘 오픈 전도라는 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 종교인 신천지가 사용하는 모바일 포교 방식인데요. 최근 수능을 끝낸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차별 오픈 전도가 극성이어서 전국 교구마다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혹은 세상을 향해서 오픈된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 마음을 열 것인지 좀 더 현명하게 식별하는 지혜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이죠. 5시 브리핑에서는요, 북한이 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하면서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27일 만에 6,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오미크론 대확산이 임박했다는 소식, 그리고 20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광자 아파트 붕괴 사고로 후분양째 이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픽 인터뷰에서는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배우자죠.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초대해서 대선 후보 배우자가 느끼는 20대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 만날 수 있는 코너 세상 속으로에서는요, 김기탁 보건복지부 백인의 앞바단 멘토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양육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생의 뉴스 공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공감 시작합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오늘도 5시 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맹현균 기자 그리고 오창의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ICBM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정세와 향후 미국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가 됐는데요. 주목되는 부분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
노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한이 2018년 4월에 이제 핵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예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걸 철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성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거한다.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불만이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에도 이 유예 선언을 깨지 않고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내심이 더는 남아있지 않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성의 있는 노력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을 해왔는데 너네는 뭘 했냐? 라는 이 북한의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네. 남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연일 미사일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의 중재를 잘 못한 남한에 대한 불만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ICBM. 이게 ICBM 핵실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레드라인인 거죠. 이거를 넘어서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인데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북한의 말이 아직은 덜 거칩니다. 예전에는 뭐 미국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메시지는 맹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네.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런데 왜 바뀐 게 없냐. 우리는 대화를 원하는데 네.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냐. 네. 보수적이라고 얘기했던 트럼프 정권 때도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2번 만났는데 그러게요. 물론 뭐 예.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 네네.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바이든 정권도 입장도 정리하고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네. 북한이 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한 건데 네. 말이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2018년 이후에 중단했던 핵실험 그다음에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토 단계인 거고 그것도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어서 네, 네. 여기서 딱 멈추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건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때 한국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문재인 정부가 말년 없는 정권을 천명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 조야에 대한 설득 작업을 2018년에 했던 것처럼 네네.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말도 있지만 결자 해지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임기 말이 되면 근데 웬만하면 잘 안 움직여 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나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가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물건 팔러 갔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외교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네. 자원 외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여서 직접 뭐 발전소가 됐든 또는 다른 어떤 뭐 전략 무기가 됐든 물건을 판다면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네.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하는 것, 그건 뭐 국민적 요구이고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로나 소식인데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네. 6,600명 넘었고요. 27일 만에 6,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 거리 두기와 3차 접종이 좀 효과를 보는 듯 했는데 우려한 대로 오미크론이 변수로 다시 작용하고 있는 네네. 모양새고요. 정부는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 호남입니다. 이 호남에서는 오미크론의 비중이 59.2%를 차지한 곳도 있었습니다. 아하.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이 6인 제한 영업시간 9시까지 이 조치는 잘 지키고 있는데 확진자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예. 이게 오미크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름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쭉 올라갈 것이다. 예.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의료 대응 체계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굉장히 세기 엄청나다. 때문에 예.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대신 이제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동네 의원 병원에서도 이제 확진자를 볼 수 있는 이 의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는 일일 5,000명까지를 오미크론 대비 단계로 보고 7,000명부터 이제 대응 단계로 한다고 밝혔었는데 지금까지는 검사하고 우리가 추적하고 치료하는 단계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미크론 단계에서는 좀 고위험군 중심으로 위중증과 사망자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자, 이제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예정된 길을 가는 거죠. 델타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이 길을 우리보다 조금 먼저 걸었죠.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확진자 숫자가 높고 전파력이 강하지만 위험성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 사망률도 떨어져 있어서 네. 이건 어쩌면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다라고 기대도 하고 하는 있잖아요. 거죠. 그래서 예. 지금부터 중요한 건 확진자 숫자가 6천 명을 넘어서 7천 명이 됐다 또는 10,000명이 됐다 해서 우리가 특별히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차분히 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는 가끔 무섭거나 두려울 때가 있는데 네. 시민들께서는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의 방역 원칙을 잘 지켜주시면 되는 것 같고 정부와 협력해서 가던 길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요즘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되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다음은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만났고 선대위 참여에 대한 2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온 소식이었고 오늘 뭐 또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이 예, 이야기가. 뭐 짧게 정리를 하면 이제 네.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라. 네.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 선대위 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아하. 거였죠. 그 조건 2가지가 맞을 경우에는 예, 이 처가 비리 대국민 선언은 윤 후보가 결단하면 될 사안이고요. 그 다음 조건을 두고 지금 말이 많은데 국정 운영 능력 담보. 결국에 이제 자신의 사람을 심어달라 이런 요구로 많은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서울 종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해야 된다. 대구에는 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 공천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이 요구하는 조건도 어떻게 보세요? 그 뭐 홍 의원 입장에서 타당한 거죠. 네. 정치라는 게 원래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홍준표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런 걸 해야 된다. 네네. 뭔가 얻으려면 너도 내놔라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은 홍준표 의원을 통해서 선거운동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공천권을 넘겨줄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럼 거래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깨질 거라고 보는데 또 정치인들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또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네네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또 타협을 통해서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약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치는 주고받는 거다. 그래서 주고받는 것 자체가 낯설거나 의아하지는 않아요. 다만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네. 의문이긴 합니다. 처가 비리를 엄단할 경우에 대국민을 선언을 할 경우에 이렇게 또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또한 뭐 쉽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말로는 할 수 있죠. 네. 뭐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춘다는 게 대선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갖출 수 있는 건지 이를테면 종로구에 누구만 공천해주면 국정 운영 능력이 생기는 건지 네, 이건 네. 좀 의아한 대목인 것 같은데 하여튼 결국은 주고받자는 거고요. 기브 앤 테이크 영역이죠. 네, 주고받자는 국정 운영이 것에서 아니라. 약간의 네.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불교계의 반발에 정청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에서 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의 반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을 편애했다 이런 주장에서 비롯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을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행사를 왜 명동성당에서 개최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불교계에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이제 해인사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지칭을 하고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을 해서 불교계에 강한 반발을 샀고요. 네네. 이후 송영길 대표가 불교계에 사과를 하기도 했고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108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요즘 이재명 후보와 이제 김혜경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일정을 보면은 유독 불교계와 관련된 일정이 많은 것도 좀 눈에 띄고요. 네. 이런 가운데 그제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핵관이 탈당을 권유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어요. 네. 지금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응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의원의 탈당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선당 후사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자, 오창익 국장님. 일단 사실관계 하나만 짚어보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명동성당에서 했습니다. 군내에서 사실인데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에 생겼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거든요. 위원들이 선임되는데 위원회는 언제나 스님이 한 분씩 계셨어요. 비상임위원으로. 네네. 목사님 한 번도 없었고 신부님도 없었고 순례님도 없었고 그 왜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종교 편향의 눈으로 보면 네. 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불교에만 편향됐냐고 다른 종단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사실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뭐 스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인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네네. 근데 20년 넘도록 꼭 스님의 눈으로만 봐야 되냐 하고 의아해요. 근데 그건 한쪽에서 또 돼 있고 그 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동성당에서 기념행사를 했다는 건 문제 삼는 거예요. 네네. 명동성당에서 기념행사를 한 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 잘 이행을 안 했어요. 이행을 안 했다기보다는 법무부 같은 데서는 이제 좀 위상을 낮추려고 그랬고 또는 인권단체에서는 좀 독립적 기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정권 초기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명동성당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뭐 단식도 하고 농성도 하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베들레헴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태어났다고 얘기해도 과히 틀리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이 어디 있냐면 명동성당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화방송 예. 건너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웃이어서 찾아온 거지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가톨릭에 편향됐다 이런 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요. 정책내 의원 관련돼서는 이게 얘기가 정리가 안 되네요. 네, 계속해서. 저는 예. 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든지 안 하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네. 불교계의 반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종교 방송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건 저 개인의 의견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게 문화재 관람료잖아요. 저희가 어디 산에 이렇게 갈 때 보면 꼭 문화재를 볼 생각, 그 사찰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도 무조건 관람료를 걷습니다. 네. 그걸 이제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죠. 이게 좀 문제 아니냐. 단순히 등산하려는 사람들도 다 내야 된다. 마치 세금처럼. 이 문제가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돈 문제이기도 하고 재정 수익과 직결되니까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뭐 전국 승려대회를 연다, 그 다음에는 뭐 전국 불교도 대회를 연다 하는 건데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우리 스님들이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밥그릇 때문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이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제 종교잖아요. 뭐 천주교든 개신교든 불교든 종교라는 한자가 으뜸종, 마루종의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으뜸 가르침을 주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성속이 다르잖아요. 이를테면 스님들하고 또 속인들, 제가자하고 출가자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런 원리가 있죠. 수도자들의 삶과 또 성직자들의 삶과 네네. 일반 편승도들의 삶이 다릅니다. 그럼 삶에서부터 가르쳐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게 별로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디 다른 건 몰라도 사부대중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다른 쟁점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가지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네네. 염수정 추기경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런 거 좀 길거리에서 들렸으면 좋겠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니 캐롤을 들으면서 누가 뭐 갑자기 신앙심을 느끼고 캐롤은 이미 세속화됐잖아요. 네네. 그냥 가요 같은 거 아닙니까? 흥겨운 음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좀 그렇죠. 올려보자라는 근데 그런 그거밖에 의도를 없어요. 말씀하셨었죠. 예. 근데 뭐 거꾸로 만약 본다면 4월 초파일 앞두고 연등을 많이 다는데 길거리에 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달거든요. 그런 것도 종교 편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종교 사회니까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 법정 스님하고 정말 뭐 형제 같은 거를 네네. 서로 주고받으셔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참 보기 좋았죠. 예. 그게 사실 종교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 편향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먼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지금 모습은 조금 아쉬워요. 또 하나는 스님들 스스로도 뭐라고 그러냐면 전국 불교대회를 안 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스님이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 지도부가 조계종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선 후보들의 소소한 공약들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공약인데요.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이 얘기 오늘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화 예산을 더 늘려서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의 좀 지평을 열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문화 예술인들이 정말 이 톱스타들은 뭐 잘 사는 분들도 엄청 많지만 사실 반대로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권도 제대로 그런 문화 예술인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여건도 만들어주고 또 누구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요? 그러니까 토리 아빠로 유명하죠. 네. 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호 체계를 정비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그러니까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서 주요 반려동물 질환에 대해서 이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공시제 등을 통해서 이제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이 좀 더 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또 이제 비반려인들의 이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매일매일 이 소소한 공약들 한 개씩 짚어보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연 100만 원을 뭐 가난한 문화예술인에게 기본소득처럼 지급하겠다. 그럼 한 달이면 얼마냐면 8만 3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연간 아니에요. 100만 원이죠. 근데 이게 꼬박꼬박 들어오면 그만큼 8만 3천 원어치만큼 계획 있는 경제가 가능합니다. 뭐냐면 이를테면 연극 배우들 같은 경우에 대학로에 보면 정말 알바 2-3개씩 뛰면서 연극 하거든요. 연극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생존 투쟁을 하는데 만약에 한 달에 8만 3천 원이 더 생긴다면 시급이 지금 9,160원이니까 한 달에 9시간 정도를 버는 거예요. 9시간 정도 알바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9시간 동안 연습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3천 원 가지고 뭐 그렇게 생생되냐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음악하는 사람들이 수익과 별로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연극하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요긴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만 3천 원이 이제 10만 원이 되고 15만 원이 되면 훨씬 더 우리가 풍부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보자, 좀 체계를 만들어보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약이 매일 여러 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되기를 그럼요.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맹영균 기자 그리고 오창의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뉴스 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네, 옆에 텀블러가 지금 텀블러 있는데. 매일 이렇게 준비하고 한 잔씩 마시면서 방송합니다. 네, 이렇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생존을 위해서는 커피가 필수라는 직장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커피 한 잔 값이 조금씩 인상이 되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격을 올렸죠. 그런데 오는 6월부터는 커피 마실 때 우리 앵커님처럼 웬만해서는 텀블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8일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 6월 10일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음료 가격 외에 200원에서 500원가량의 보증금을 받는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너무나 좋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제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증금이라고는 하지만 일회용 컵을 그냥 매장에 반납하는 것만으로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서 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 보증금 환급은
현금 환급이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에 반환 신청이 접수가 되면 추후에 소비자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좀 특이하죠.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이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라는 곳에서 반환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접수되고 나서 추후에 소비자의 계좌로 이 200원, 300원이 돌아온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것 같고 낯서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이거 뭐 불편한 거,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게 잘 자리를 잡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차라리 내고 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예. 또 그냥 커피 안 마시고 말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누리꾼들도 환경 보호라는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꼭 강제성을 부여한 보증금이어야만 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자주 마시는 입장에서 환급은 먼 이야기이고 차라리 텀블러를 사용할 때 할인 등 혜택을 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마트나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대 포장은 나몰라라 하면서 만만한 게 소비자들이냐 이런 분통을 터뜨리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나오는 일회용품에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적응하고 환경에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라는 누리꾼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들은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이미 부담인데 머그컵 사용이 늘면 설거지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충원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불편하네요, 이게. 그렇죠. 근데 뭔가 해야 되긴 하는 것 같고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 같아 보이는데 시행 전에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 이게 텀블러 너무 좋습니다. 언제부턴가 가지고 다니는데 아주 돈도 세이브 되고. 할인을 받고 계시죠? 아니 저는 알커피를 사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뜨거운 물 딱 해서 커피값만 지금 한 달에 한 뭐 5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알뜰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드시는 경우도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15일 남태평양 중부에 있는 통가 인근 해역에서 해저 화산이 분출이 됐죠. 화산은 통가 수도 누쿠알로파의 북쪽 65km 해역에서 일어났지만 30km 상공에서 화산재가 떨어져서 통가 국토를 뒤덮었고요. 다량의 가스가 방출되는가 하면 산성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또 15m 높이의 쓰나미가 해변에 위치한 인가들을 강타했고요. 최소 4명이 숨졌다고 현재 BBC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화산 폭발의 여파는 멀리 페루까지 미쳤는데요. 화산 분출 지점에서 10,000km 밖에 있는 페루지만 높은 파도가 치면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통가 국민들이겠죠. 안 그래도 그동안 통가는 기후위기로 연간 해수면 높이가 세계 평균의 2배인 6mm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통가 해안을 둘러싼 산호 군락들 그리고 맹그로브 숲이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해저 화산 폭발로 산호 군락과 숲이 심각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해수면 상승의 위협에 더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는 셈이죠. 또 통가 국민 대부분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해수가 화산 분출로 인한 유독성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어업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이 콩고를 언급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님은 현지 시간 16일 바티칸 바오로 6세홀에서 진행한 일반 아련에서 통가의 상황 언급하셨는데요. 엄청난 피해를 본 통가섬 주민들에게 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통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도록 초대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여러분도 통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대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보이는 그 앞이 안 보이는 대선은 처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인데다가 후보들마다 리스크가 또 산더미여서 초유의 시계 제로 대선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만큼이나 이분들의 마음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대선 후보들의 이 배우자들입니다.
대선 이후에는 영부인으로서의 공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력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를 만나보는 시간, 그 첫 시간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요즘에 바쁘시죠? 근데 그렇게까지 바쁘지는 않습니다. 우선 방학이라서 이제 지금 제가 학교에서 하는 일은 뭐 저 다음 학기 준비하고 또 뭐 제가 쓰고 있는 책들 뭐 조금씩 진전 조금씩 해나가고 있고. 책을 지금 쓰고 계신 게 있으신가 보죠? 이거 좀 비밀인데. 왜냐하면 마치지 못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하면은 마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출마했으니까 저도 조금 돕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는 거리 유세, 거리에서 시민들 만나는 거, 그거는 사실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들과 접촉이 없다가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은 반가운 게 또, 예, 그런 면도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가끔은 인터뷰하고요. 인터뷰도 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정계 데뷔한 지가 10년 지금 넘고 있죠. 네, 2012년이었습니다. 12년이니까 이제 10년 됐습니다. 네. 예. 자, 이 10년 같이 이제 정치인의 아내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예, 이 정치인으로 아내로 산다는 것, 어떤 일인가요? 남편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정치가 제일 어렵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래요? 저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 또 그런 같은 마음이고요. 뭐 그런데 사실은 좀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남편 정치 시작하자마자부터 대선 그러니까 유세를 지원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대선이 3번, 그다음에 국회의원 2번, 그다음에 서울시장 2번, 맞네요. 당대표도 뭐 1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큰 선거들을 많이 치르면서 세상 구경을 했다고 할까요? 좋은 의미에서 많은 경험 얻었습니다. 제가 제 연구실이 대학로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출퇴근 지하철로 하기 때문에 해화역에서 내리면 이렇게 연구실 가려다 보면 코로나 전에는 전단지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제가 전단지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읽고 이제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데요. 제가 명함 제가 명함 많이 명함 드리면서 뭐 안철수 후보 아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는 척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정말 손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거든요. 남이 나눠주는 거를 함부로 이제 다루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전단지 다 정말 제 그 심정 압니다. 그러시군요. 10년째 정치인의 아내로 살다 보니까 전단지 한 장이 새롭게 보인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신 지 이제 10년이 되면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뭐 TV를 통해서 그 전부터도 뭐 워낙이 친근한 익숙한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정치인으로 시작한 이후에는 외모에서나 말투나 뭐 여러 가지 느낌에 있어서 달라진 점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아내가 느낄 때는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점점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바라보면 예전에 프로그래머였을 때 어떻게 생겼었더라. 아니면 뭐 안랩 하실 때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지 기억이 좀 잘 안 나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좀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좋은 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통일된 이렇게 좀 정리가 이렇게 딱
안정된 것 같아요. 네. 되려 아내가 볼 때에도 지금의 입고 있는 옷이 더 잘 어울려 보인다.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훨씬 이 옷이 잘 맞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뭐 지난해 7월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코로나19 검체 채취 의료 봉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봉사 활동 뭐 그 전부터도 이렇게 생각해 오신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대권 후보 아내로서의 봉사 활동하는 거 보고서는 이렇게 또 색안경 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봉사는 모르는데 의료 봉사는 의사에게 있어서는 이게 봉사라기보다는 약간 본업 내지는 의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불나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야 되듯이 이렇게 지금 공중보건에 있어서 이런 위기가 오면 의료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가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편이 그 대선 출마는 작년 11월 초에 했는데 제가 그 봉사는 상당히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그러셨던 거군요. 그 동산병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로 가고 있는 구 보건소 이제 선별 진료소도 지난번에 그 델타가 확 퍼질 때부터 갔거든요. 그때부터 또 하고 계셨군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 지난주 주말까지 너무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오미크론이 어제부터 다시 확 오르고 있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구정 때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또 걱정이 될까. 또 그곳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그 고생 많으세요. 제가 악역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보면 굉장히 괴롭고 막 공포스러운데 제가 맨날 그 검체를 채취하잖아요. 코에다 이렇게 쑥 밀어 넣으셔야 되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러게요. 실은 그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검사 당하는 분들은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죠. 공포스럽고. 근데 제가 언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몇 개나 했을까. 그래서 시간당 이렇게 보통 하루에 얼마씩 되는지 했더니 지금 한 3,000은 넘고 3,000, 4,000 사이일 것 같아요. 정말 많았었습니다. 3,000, 4,000 명의 코를 검체 채취를 밀어 넣으셨군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필요한 일이고 지금 의미 있는 일 계속 하고 계신 거고요. 자, 이 교수님이 세례명이 베로니카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신자셨던 거예요? 저는 제가 3살 때 어머니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온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영세를 바꾸는 저희들을 그때 이제 오빠랑 저를 제가 3살일 때 전부 다 이제 영세를 받게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 몰랐는데 남편인 안철수 후보와 대학 시절에 가톨릭 학생회에서 만나셨다고요?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남편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뭐 하고 계셨대요? 친구들이랑 같이 그 의료봉사하는 게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해 아래거든요. 후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알게 되셨고 거기서. 얼마 후에 결혼을 합니까?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한 4년 이상 알고는 이제 결혼했고 결혼할 때 이제 그 관면 혼배를 받았죠. 먼저는 그때까지도 아직 영세를 안 받았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 요세파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유아 영세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하상 바오로 이제 영세 받았을 때 다시 신고해서 이제 제대로 다시 또 하고 관면 혼배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대로 저희가 이제
그걸 합법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예, 교회에서 보기에 네, 교회가 예. 인정하는 방식으로 네, 네. 안철수 하상 바오로님과 네. 제대로 또 혼배를 하셨군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초 TV 양자 토론 드디어 할 것 같아요. 네. 설 연휴 기간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배제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능히 나올 만한 또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좀 너무 너무 속상하죠. 예, 그리고 근데 항상 이렇게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고 보도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적이 굉장히 많고요. 항상 어려웠어요라는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늘 좀 어려웠던 것 같네요, 정말로. 예. 예, 뭐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 그러니까 나와도 이렇게 두 당의 후보들은 사진도 나오고 또 무슨 내용도 나오는데 그 다음 후보들은 언급도 없을 때도 있고요. 사진은 그렇죠. 뭐 고사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예. 네.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좀 많이 기운도 나고, 예, 좀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양자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예. 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이게 꼭 물론 공영방송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지만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도 결국 알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겨내야죠. 뭐. 정치 입문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를 양보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한번 그런 또 위치에 서 계신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끝까지 달릴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저는 그런 결정은 뭐 하는 과정이나 또 그 결론이나 이런 거 물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끝까지 완주하신다는 얘기로 생각을. 다음 프로에 이제 하상 바오를 한번 부르셔서. 그러게요. 예,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듣기에 가장 좋은 분이 또 아내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20대 대선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가족 리스크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또 후보 배우자일 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면 과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게 어떤 답이 있거나 무슨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최소한의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자기 존재 따로 독립된 한 명의 인간이긴 하지만 이제 당선이 되면 배우자가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서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말과 이제 행동이 최소한의 그거는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 역할에 어떤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확실하게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정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장은 둘째치고 정말로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을 잘 돕고 배가시켜서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그 한 분이 네.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번에 대선을 바라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국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얼마 전에 그 따님인 설희 씨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로서는 마음이 무겁지만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 정치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 네. 예, 딸의 이런 얘기는 너무 그 후보한테는 또 그 힘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네. 자, 안철수 후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것만큼은 좀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 강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요즘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들 반드시 지킬 거다. 네. 약속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일 열심히 할 겁니다. 네네. 책임감이 강해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다양한 그런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갈 수 있게 할 거다. 네네. 저는 그것 또한 확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임하는 대통령. 저 자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네.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참고로 이제 오늘 이렇게 첫 시간으로 각 당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분들 모시고 있는데 다음 또 인터뷰들 저희들이 다 요청을 드려놨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한 분 한 분씩 또 이기상의 뉴스공감에서 대권 후보들의 배우자들 만나보는 시간도 계속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경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솔직하게 전해드립니다. 리얼한 세상 속 이야기, 세상 속으로. 네, 뉴스 속 그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 속으로 시간이고요. 매주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요. 지금 방금 전에도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분 나오셨었는데 대선 후보들의 양육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우리 사회의 아빠 육아 인식 개선 문제와 또 육아 정책과 아이디어 제공 등 여러 가지 사회 활동 이어나가고 계신 김기탁 활동가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외면받던 아빠에서 사랑받는 아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아빠들의 육아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빠 육아 개선 활동가 육아랜서 김기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육아랜서라는 게 이게 뭐 아이디 같은 건가요? 네, 제가 정한 닉네임인데요. 육아와 프리랜서의 합성어로 제가 만들어낸 육아랜서. 육아랜서. 예, 저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반갑고요.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먼저 두 아이의 아빠로 육아를 하고 계신데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부모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육아 정책들 내놓고 있는데 오늘 활동가님과 함께 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육아 정책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우선 제가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 아이의 아빠로서 한 시민으로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전문가가요? 이게 육아 관련된 거는 부모가 최고예요. 일단은요,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또 어머니만이 아니고 아버님들도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전에 발표한 출산휴가나 또는 육아휴직을 자동 등록하도록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이 자녀 출산 시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 등록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네요. 네, 우선 4명의 대선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들이 각자의 특색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의 경우 눈치 보지 않고 이게 사용하게 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하여 기업에 적용해서 기업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이것도 예.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의 방향성이나 논의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생각에는 육아는 또 임신부터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출산 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임신 후부터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들이 조금 마련이 되어서 출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조금 더 나은 정책들이 더 연구돼서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공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좀 있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제 확대하고요. 네. 그 경우에 확대도 굉장히 좋지만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처우 개선 없는 확대는 부모로서도 굉장히 국공 어린이집에만 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네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 보낼 수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대도 좋지만 처우 개선이 좀 먼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네. 네네. 이렇게 50% 정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50%를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아동들만의 그런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높여진다면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공약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예, 한번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준다고 출산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아이를 갖게 하려면은 정말 그 국가와 또 개인과 또 가족과 이런 많은 그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으로 육아 휴직을 확대하고 긴급 보육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자, 윤 후보의 이 100만 원은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부모 급여에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네네. 예.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건데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부모 급여를 도입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이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네네네. 예. 우선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라고 하면 사실 월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싫다고 할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하지만 왠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질 것도 같은 정책 제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지금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선거 때는 참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로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100만 원이 또한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100만 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부채가 된다면은 받을 부모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좋겠지만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영유아 그 양육 지원에 대한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아동에게 본인이 원하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셋째,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공약 들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게 본인이 원하면 하루 3끼를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아동이 직접 하루 3끼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현실상 현장에서도 진행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네네. 그리고 가정에서도 3끼를 다 어린이집에서 먹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올라가면 다른 복지 혜택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에 대신 급식비의 현상의 몇 프로를 올려준다든지 네. 영양사를 배치해 질 높은 급식 수준을 조금 올려주면 네.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의 발언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보육 국가시 책임제 실현을 위해서 5년간 그러니까 임기 내에 공공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국가 책임제 실현 방안으로 정말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안철수 후보의 내건 이 육아 관련 공약들은 이렇습니다. 전일제 초등학교, 그리고 공공보육시설 비율 70% 확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이게 뭐 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네네네. 네. 전일제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도 맞벌이민 여성 경제 인구의 증가와 또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특히 저학년 위주의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구성된다면 교육의 질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교육 인프라 인력난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빠로서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지요. 네. 예. 그래서 육아 랜서라는 이름까지 쳐서 이렇게 또 육아하는 다른 아버님들과 함께 여러 정보들 나누고 계신데, 예. 앞으로도 이 활동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뭐 대선 후보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정책들, 공약들 내세워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현실적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이제 바라는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정책들을 담으셔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다음에 꼭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그 공약들을 꼭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이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보건복지부 백인의 아빠단 멘토 김기탁 활동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제작의 박종인, 맹현균, 김정아, 조연수, 기술의 김황성, 작가 이지혜, 저는 진행의 이기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